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 이틀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내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겠다며 자진 탈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자 가장 먼저 청와대 앞을 찾아 농성을 진행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또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은 베트남 청년의 사연도 들어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방금 전에 공동 언론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한 다음에. 그래서 사실 제가 이 2시간짜리 프로그램 오고 이러면 옛날 정치부 있을 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 집착 때문에 막 나름대로 멘트를 좀 챙겨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작진도 녹취도 막 급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녹취도 했는데 일단 한일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 언론 발표 때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양국이 정착시켜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자,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자, 미래지향적 관계 그리고 실질적 방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상희 평론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너무 또 어려운 문제부터 하면은 또 이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미래지향적으로 해나가는 것들 방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네. 중국을 만났을 때도 예.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바이폴라 그러니까 축에 해당하는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국제 질서, 통상 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실제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국제 질서가.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다시 정해야 되고 네. 네 편 내 편 중에서도 큰 줄기는 정하더라도 또 세세한 사안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제가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관리 속의 기회 외교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그러니까 오판하지 않고 서로 충실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네. 그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소통과 관리 네. 이걸 기반해야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개별 사안별로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관리 속
기회 외교, 네. 예, 기회 추구 외교 네. 이걸로 방향을 잡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네. 중국과도 뭐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는 소통을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처리하고 네. 그다음에 서로의 이익이 되는 부분, 서로 좋은 부분을 발굴한 것은 당장이라도 서로의 이익되게 빠르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틀을 만든다. 이것이 네. 지금 한중 한일 외교의 지금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공동 언론 발표문을 보니까 네. 진짜 디테일한 고민이 묻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동북아 질서에서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을 떼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본은 정말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고 중국은 참 우리와 애증도 애증이지만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가져가야 되는데 늘 언제나 우리 혐한과 또 이게 우리 또 그 혐중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좀 오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 한국이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랄까 양측의 이해와 요구가 조금 맞아떨어지는 케이스가 있다. 일본은 뭐냐면 네. 중국이 중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한국을 축으로 돌파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일본과 또 다시 네. 좀 관계를 좁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뭐 우베시 조세익 탄광에서 발생한 조선인 순몰사과 관련 DNA를 양측이 같이 추진하자. 감정 추진. 이 얘기 뭐냐면 강제징용까지 가는 빅딜은 부담스럽고 이런 작은 부분의 그 어떤 스몰 딜을 통해서 네. 양측이 우호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자극을 조금 피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작은 쪽에서의 딜을 통한 양측의 우호를 확인하고 일본은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한국을 축으로 조금 벗어나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이런 측면에서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딜보다는 스몰 딜을 통한 일단 관계 유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최소한도로 유지시켜야 되겠다는 양측의 이해와 요구가 저는 맞아떨어진 이번에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탄광 우베시 조세이 탄광 DNA 감정 추진 사례로 이제 들어주셨고 이게 막 너무 시리어스하고 막 무거운 주제로 처음부터 가는 것보다 약간 그 전 단계로 잘 진행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 워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 있다.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지금의 중일 관계로 보면은 또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또 되게 중요해 보이는 멘트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연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그다음에 얼마 안 돼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과연 이게 뭐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시진핑이 왜 어떤 역사의 올바른 지점에 서라 이런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걸 풍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궁금했는데 네. 여튼 양쪽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상일 평론가님. 저는 뭐 시진핑 주석이 네. 올바른 편 이 표현을 한 게 단기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만 빼면 올바른 편은 미국이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편에 서라라고 우리가 약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너무 너희의 전통적인 우방에만 치우치지 마라. 그렇죠. 그런 뜻도 예, 있겠죠. 경계의 예. 적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안정과 협력, 네. 예? 소통과 협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예.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 컵이 하얗면 아유 쟤네 컵은 다 하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네, 이러면 오판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권력이 크면 클수록 작은 거의 오판이 거대한 참사를 낳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비슷한 게 저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관리 외교가 기반이다. 예.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과 정보
그다음에 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속에서 작지만 이익을 추구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발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세희 탄광 같은 경우는 인도주의적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처럼 이게 뭐랄까 굉장히 군사적 대치가 돼 있는데도 처음에 접근을 네. 하는 것은 뭘로 접근하냐면 인도주의적인 걸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걸 통해서 상호 신뢰도 쌓고 접촉면을 넓힌 다음에 한 발씩 나가자라는 게 지금 이 굉장히 질서가 요동치고 상호 잘못하면은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을 관리하자는 지도자들의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 최수영 예, 저는 변호사님. 이 발언 자체가 네. 그 지금 상황을 가장 그 정말 수사학적으로 풀어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 그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최대한 차이점은 언급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차이점 얘기하지 말고 예, 예.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자. 지금 저 얼마 전 우리 저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서해 구조물 정도 약간 서로 그 조율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양측의 뭐 현안 협중 정도 조금 조율하고 나머지 거기서 동북 공정을 얘기하겠어요, 사드를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대만 문제, 양안 문제 얘기하겠어요, 못합니다. 특히 이제 일본도 지금 대만 문제 때문에 매우 곤란해 있으니까 그런 얘기 서로 꺼내지 말고 우리 가장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만 몇 개만 가지고 우리 여기서 그냥 합의문 발표하고 성명 내자. 대신 여기서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자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이 얘기가 그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의 윈윈이다. 윈윈이죠. 그러니까 윈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동북아 아시아 또 동아시아의 질서 관리, 상황 관리에서는 필수 요소죠. 그러니까 이 점에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묻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최소한 내가 좀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과 일본 양측에 끼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 예.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 이제 양측에다가 저자극 그다음에 고도발하지 말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상황 관리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다카이치 총리도 일단 저는 여기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상들의 얘기 이전에는 뭐 실무진다 다 조율이 있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그 수긍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확전을 바라지 않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왔으니까 최대치의 성과를 내가지고 중국에는 우리는 한국이라는 공간이 있어요라는 또 시그널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오늘 아마 마무리를 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있는 거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있는 건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좀 약간 그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죠. 또 이렇게 네. 더 그 네. 중요한 문제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고 또 일본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도 네. 중국을 자극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의제를 선정을 하고 네. 뭐 중국에 가서는 뭐 일본을 뭐 그다음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자극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려면 머리는 좀 빠지겠네요. 근데 그게 예. 중강국이라는 중진국 중강국이라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뭘 주도하겠다 이러면 패권 국가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 미치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의 발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접근은 굉장히 저는 현명하다고 보고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가 좀 급한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돌파구를 왜냐하면 마련해야죠. 지금 네. 출구가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 안전 이거 모두 발언에서는 지역 안전을 얘기했거든요. 그 지역 안전이라는 거는 안보 동맹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본도 패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중국은 패권 국가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렇게 따르는 팔로워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예. 올바른 편 이 정도는 건드려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네. 일본은 굳이 그런 거를 건드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가도 이제 미국이란 뒤에 패권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맡겨놓고 가도 되거든요. 그리고 네네. 좀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 지역 안전, 뭐 항구적인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 뭐 이런 대목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일본의 욕심이 묻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로서는 또 그 정도 수사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하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예.
지금 다카이치 총리 이번 벌써 하반기에 좀 조금 있다가 네. 저 의회 해산하고 중의원 총선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정당과 다카이치 총리 지지도가 약간 불일치 현상이잖아요. 디커플링이잖아요. 예. 지지도는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 지지도는 높고 당의 지지도는 낮다 보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 총선이라는 이제 다 의회 해산과 총선이라는 거 가는데 그 상황에서 네. 본인이 자존감을 보여줘야죠. 지금 이렇게 전국의 그립을 잡고 가는 마당에 최소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중국에게는 고개를 더 이상 확전은 안 하고 하지 못하지만 고개를 숙이면 안 되고. 네. 근데 중국의 위협은 현실이에요. 지금 소부장서부터 모든 것을 지금 일본 압박하는데 일본이 대체 지금 어떤 그 상황을 발굴을 하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히토류 같은 거 그런 시점이 심각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네.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마침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이라는 물론 한국 히토류 생산국은 아니지만 예.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그 파트너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국면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국내 정치에도 이게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다카이치 총리도 셈법이 여러 가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 가운데 보면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제약에 대북 정책 긴밀 공조 이것이야말로 공자 말씀이에요. 예. 늘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걸 확인해 준 거는 서로 양측 간의 권위를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번 회담을 마무리하자 그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틀째 일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류 증거 조사, 서증 조사라 그러죠. 여기 8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측도 6시간 서증 조사 예고를 했고, 자 최수영 평론가님, 이 정도 장시간 진행되는 그 재판을 보기는 좀 힘든데 처음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좀 민망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은 끝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예, 이게 뭐 아무리 서증 조사를 하더라도 사실 지난번 제가 어느 칼럼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읽었는데 누가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앞으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칼럼에서 그랬어요. 프로는 그렇게 상황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제 식으로 오히려 재판부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거네요.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도 직이고 그다음에 주요 종사자들 관련 종사자들의 그런 위치도 위치지만 제가 보기 중요한 건 이게 재판 중에 재판, 본류 중에 본류잖아요. 예. 이것이야말로 모든 파생되고 반개된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당신들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말 다 들어줄게. 예. 이틀 걸려도 내가 다 들어줄게. 명분 쌓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구형을 보고 조금 더 숨사쉽고 하다가 이제 선고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안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혹시라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라든가 그 보수 진영 쪽에서 왜 재판부가 이렇게 허술하게 하냐. 끝까지 말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중대한 재판을 왜 자의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냐. 이럴까 봐 거의 24시간 풀로 갔다가 자정에 끝내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굉장히 늦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아마 자정을 넘기지 않을 거로 자기 생각합니다. 말로도 오늘은 무조건 끝난다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보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편하고 민망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법치국가에서 그래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과 활용하는 것 양측에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한쪽은 활용한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악용이라는 거니까. 표현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 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저는 이제 양측의 입장들이 충분히 오고 갔다고 보고 오늘은 나올 것 같은데 검찰 구형이 이제는 특검 구형이 이제 좀 관심이죠. 어쨌든 저는 윤 전 대통령의 그런 모든 진술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지기현 재판부가 네. 나름대로 명분 쌓기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걸 약간 조롱조로 지금 뭐 재판에서 뭐 하는 거냐, 혹은 변호사들이 자기 장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중차대한 재판이라는 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고 싶은 말 다 해봐. 라는 거를 마냥 이건 뭐 너무 이거는 길게 하니까 이 사람들 침대 재판한다. 이럴 일은 아니다. 좀 들어보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일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깔끔하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저는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의 사법화가 된 이후에 지금 사법의 정치화가 될 수 있는 네.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주장하는 거에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 아닌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고의적으로 지연을 해서 정치의 장, 정쟁의 장, 정치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거는 좀 막아주는 노력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피고인 측은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정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법리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에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네.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의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 구형합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의 수괴입니다. 내란 수괴에 대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명확하고 확고합니다. 바로 법정 최고형입니다. 자,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다. 이게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을 결정 지을 요인이랄까요? 나중에 또 판결에서 1심 판결에서 뭐 내란죄 적용 여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그거를 결정할 핵심 요소라 그럴까요? 그럼 김상일 평론가님 보시기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죄질이겠죠. 죄질과 피해 정도 뭐 이런 걸 텐데. 그래서 전두환 때와 비교를 많이 하죠. 그때는 이제 유혈 사태도 있었고 이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그거대로 그 시대에 그거대로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거 말고도 그때는 오히려 그 소위 말하는 군벌 비슷한 듯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 시대상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2025년에 발생한 거잖아요.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과거 군사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우리가 거쳐오면서 이 피 속에 역사 속에 쌓아놓은 잠깐 어떤 2024년이었나 2025년이었나요? 계엄이 예, 예. 4년이죠. 2024년. 12월 31일. 죄송합니다. 예, 24년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걸 따진다면 이렇게 국민의 성숙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그런 거를 뭐랄까 해치는 그런 일이 죄질이 과거에 그거만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저는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반성하는 태도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판결이나 구형에 영향 미친다. 전 당연히 이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역사적 교훈이 이게 우리 역사 미래 역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학습 효과나 교훈 효과로서 남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의 구현의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검 구형은 뭐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상징적으로 보나 그리고 미래의 교훈으로 보나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다. 그게 나중에 결론이 전두환처럼 무기징역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형 구형 이게 이제 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유혈 사태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지금은 2024년이라는 그 역사적 의미, 상징성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를 볼 때는 이거는 그런 그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 여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당시 이제
이 전두환 노태우 전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은 네. 두 가지 혐의였어요. 12.12 군사 반란 플러스 5.18 광주 학살이었어요. 우리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혐의는 정말 6월 사태에 따른 시민 학살이죠. 예. 근데 시민 학살은 이거는 뭐 중범죄에 속하는 사실 어찌 보면 거의 전쟁 범죄에 가까운 행위고 네. 그 전에 이 12.12 군사 반란은 말 그대로 나라의 그 군의 체계를 다 무너뜨린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내란이에요. 이게 바로 내란이고 군사 쿠데타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세 가지 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옵션이 주어진 건 아닌데 그러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내란 플러스 국민 학살이에요. 그럼 뭐 이거는 뭐 저는 당연한 그 사형의 언도가 당연히 맞다고 보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뭐냐면 어쨌든 헌법기관에 군대를 동원했고 의회에 또 군대를 동원했고 선거관리기구에 군대를 동원했고 이거는 사실 정말 중차대한 범죄 맞아요. 그런데 의회가 해산을 권고하고 계엄 해제를 권고하니까 바로 3시간 만에 받아들였잖아요. 아무런 유효 사태는 없었어요. 대신 우리의 국회 헌법기관의 권능을 위협했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내란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성격이. 여기서 완벽한 내란이냐 내란의 시도였을 뿐이냐 네. 여러 가지 갈리겠지만 저는 그렇다면은 이게 사형으로 과연 구형돼야 할 문제인가? 사실 사형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제도적으로 채택은 하고 있으나 사실상 형해화된 제도입니다. 아무 지금 몇십 년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문화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 그러면 그 굳이 사문화된 것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똑같은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한다? 전 조금 이거는 경중의 무게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냉정하게 보면은 말로는 상징적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죠. 거꾸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거죠. 프레임으로. 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고 저는 법원이 또 재판부가 무기징역 정도를 또 선고해주는 그런 말하자면은 국민들이 이 법감정도 법감정이지만 법의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설득을 받는데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이게 물론 후세에 대해서 다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징계적 차원은 좋으나 과연 이것이 우리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의 문제와는 정서의 문제와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저는 특검이나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좀 전문가님. 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실질적 위협을 그날 밤에 받은 사람이고요. 결과론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자, 제가 그날 밤에 방송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네. 우리 가족들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저를 완전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거기 가면 계엄사에 잡혀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가서 방송을 하면. 근데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많지 않다고 저 보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론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냐. 진짜 훌륭한 젊은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발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지 만약에 거기에서 오발사고라도 하나 났다거나 더더구나 뭐 어떤 사람은 총구를 붙잡고 그걸 자기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진 한 장까지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를 자극해서 만약 군이 뭔가에 저기를 했다면 네. 그게 전두환 그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건 국회라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국헌 헌법기관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너무 결과론적으로만 지금 윤석열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로변 버스 전용 차로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퇴근길에도 파업의 여파가 이어지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고 성산대교
천안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차량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안나들목부터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론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고 더 가서 용담터널과 금천을 앞두고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3717님. 내일 수술 앞두고 입원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안목이 넓어졌습니다. 청취율 조사 1등 방송 되세요. 감사드립니다. 좀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각종 사생활 비위 의혹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의결했습니다. 자, 어저께 보니까 그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비해서 최고위원들이 저기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사후에 어떻게 하나 의논도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강득구 의원 전화 연결로 어저께 본래 여기 오기로 했는데 전화 연결로 바꿔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13가지 정도 의혹받고 있는데 대부분 3년 징계시효 지났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하기로 하면서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반면에 윤리심판원 뭐 한동수 위원장인가요? 예. 징계시효 남은 것만으로도 제명할 수 있다 반박하고. 네. 자 김상인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법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징계 시효 지났으니까 그럴 때 이걸로 지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여당의 큰 중책을 맡았던 분으로서 정치적 저는 책임을 빨리 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오늘 아침부터 저희 네 번째 방송인데요. 아, 그래요? 모든 방송에서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관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지금 징계를 하는 기관의 이름이 뭐냐? 네. 윤리심판원이에요. 형사사법심판원이 아닙니다. 네. 정치는요 모든 거에 국민의 미래와 비전과 이런 거에 큰 해를 끼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형사사법적인 문제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라면 그건 진짜 우리 정치가 후진적이어도 그냥 법으로 하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후진적이어도 너무 후진적인 거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당규에 뭐 징계 시효 이 규정은요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드러내야 되고 그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민 정서상 이거는 뭐 너무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5년 안으로 줄이자든가 네. 뭐 상황을 보니까 10년 안까지는 넓혀서 봐야 된다든가 이걸 합의해 가지고 정할 일이지 네. 그거를 3년이 지나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정치에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나서 처벌을 못했으면 시효가 있는 것에 가중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죄가를 치룬 재범자도요. 전과자기 때문에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죄를 치렀는데도 가중되는데 죄값을 안 치렀는데 그것을 상습적으로 계속 만약에 여러 건으로 문제가 발생을 시키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가중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정청래 대표가 괴롭다, 고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뭐 저 아는 뭐 이제 김병기 의원이 저희 학교 선배시죠. 아, 그러시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는 선배시고 그때 상황상 또 저도 또 이렇게 지원한 것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고
제가 100% 구분은 못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역사와 국민에게 해를 끼칠 정도까지 구분을 못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리, 권한과 권력과 책임이 있었던 자리에 계셨던 만큼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에 맞는 행보를 보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영 평론가님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당은 빨리 이 문제 털고 싶을 겁니다. 자, 근데 김병기 의원은 자기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못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난 총선 검증위원장. 뭐 지난 총선 때 감투가 세 개였다고 해요. 자, 이른바 비명 행사 공천에 깊숙이 관여했고 많은 정보, 많은 뒷얘기. 뭐 쉽게 말해서 누가 어떤 약점이 있고 누가 어떤 부탁을 했고 다 알고 있을 텐데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걸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당에서 확실히 부담이 될까요? 다 되고도 남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잊고 있지만 어쨌든 김병기 의원이 네. 국정원에 입사할 때 당시의 이름이 바로 안전기획부였습니다. 예. 안기부였어요. 당시 안기부가 공작의 산실 아닙니까? 공작의 산실. 87년도 네, 그렇죠. 입사. 그러면 그때 정말 북방 공작서부터 어마어마한 공작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블랙 요원을 양성하고 인사를 담당했던 분 기본적인 소양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 정보 양성할 때 이한열, 박종철 뭐 그 다 시절이죠. 그 시절입니다. 예, 자, 그럼 이분이 자기 요원들 양성할 때 아니면 저 본인이 배울 때 이렇게 배우지 않게 사람 만날 때 한 사람만 녹취하고 나머지는 녹취하지 마세요. 네. 미행할 때는 한 사람만 미행하고 다른 사람 미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사람은 몸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쌓아온 그런 일종의 문신이 남습니다. 그럼 이분이 정치 세계에 들어와서도 저는 그 비슷한 그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녹취가 한 건이 아니란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아니 강선우 의원 녹취도 불러서 전화해서 딴게 자동으로 아니죠. 된 게 아니라면서요. 불러서 그 사무실에서 따로 녹취를 한 거죠. 휴대전화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기구를 활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당시 또 대표는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 네. 당시 보좌관이 접수했다는 저는 김현지 지금 현재 실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지금 왜 조금 나가주세요라고 애걸 하는지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나가주세요 해야지 본인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지금 좀 자르겠다고 위협도 하고 있지만 네네. 반발이 센데 지금 김병기 의원의 지금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럽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매우 정무적으로 상황 관리 위기 관리를 좀 하기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김병기 의원 측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다음에 청와대 제 추론입니다만은 이 새 정무 라인에서 대단한 하산 전략과 출구 전략을 짤 겁니다. 근데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나오지 않는 한 김병기 의원의 버팅이 계속될 거고 당에서는 읍소 전략이 계속될 거고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이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자기가 진짜 작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고 왜 나만 갖고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있어요. 걸렸으니까. 그렇죠. 누가 걸리래?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뭐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좀 흐름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어떻게 좀 어떤 그 대여 공조인 것 같은데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 결과물이 있었습니까? 뭐 어쨌든 합의했잖아요.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킨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두 당의 합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뭘 독자적으로 하려 그러면 아니 무슨 내란 정당이 그래. 그다음에 곧 뭐 유연 정당에서 해산될 정당이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혁 신당이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플러스 3석이 문제가 아니라 야권 전체로 이게 번진다는 거죠. 이번에 보십시오. 조국 신당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야당이 아닌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이중대라는 걸 자임한 거죠. 정말 야당이면은 범여당이다, 범여권이다. 범여인데 본인들은 사실 국민들이 야당으로 뽑아줬지 여당으로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명시적으로 정책연대든 정치연대든 공조한다고 하든가 그 선언도 안 했어요. 지방선거에서는 따로 경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찰떡궁합이에요. 국민들이 그러면 그걸 야당으로 뽑습니까? 여당으로 뽑습니까? 야당으로 뽑았는데 여당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주당의 사정이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렇게 개혁신당이 3석이 오면은 물리적으로는 109석에 불과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야당 전체가 합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너희 개헌 내란 세력 연대잖아라고 말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야당의 결집의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법안 발의에도 150석이 안 되니까 통과는 안 되겠죠. 예. 하지만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 지대합니다. 국민의힘 혼자서 하는 거하고는 그렇죠. 분명히 다르다. 야권 전체가 요구하는데 왜 여당은 협상이 안 나오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특검은 그렇게 특검 정부처럼 6개월 만에 5개 특검 출범시키고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처지에 네. 왜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민해당이라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이제 큰 거고 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부수적인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죠. 이준석 개혁신당과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라는 게 상징하는 게 단순히 야권의 파일을 넓혔다는 걸 떠나서 이준석을 끌어들임으로써 한동훈을 좀 제압하는 일종의 이재 하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한동훈 얘기가 다시 또 쑥 들어가잖아요. 며칠 사이에. 예. 이게 뭐냐면 이준석이라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그 정치인을 끌어옴으로써 이게 확장도 되고 중원도 되고 연대도 되다 보니까 약간의 당내 문제가 묻히는 그런 이제 또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효과. 네. 야권 전체를 아우렀다는 것과 또 이것이 중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른바 확장의 시그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수가 된 거죠. 네. 자, 지금 최수영 평론가님은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높이 평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공조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통과 안 시키면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당 입장에서의 압박 요인은 증가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좀 당연히 그렇죠. 이 사안 자체가 예. 정치권에 다 좋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권에 누구는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예. 일부 강성 지지층은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층도 있지만 중도라든가 비판적 합리적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단 그 부담이 코스트라면 베네핏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코스트 베네핏을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예.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특검을 출범시켜서 뭔가 이상한 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 그게 관리가 되겠냐라는 차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똑같았지만 네. 국가의 수사 기능이나 이런 걸 먼저 하자라는 주장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러워도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지금은 특검보다는 네. 좀 다른 단계를 거쳐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는 생각합니다. 최수영 네. 평론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특검 공조, 특검 연대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운데 네. 선거 연대 있잖아요. 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국민의 이제 개혁신당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 절연 이거를 확고히 하고 와라. 이래야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은 넘어섰잖아요. 일단 계엄에 네. 대한 분명한 사과를 했고 예. 과거에 대한 절연을 했다고 보는 그 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윤 절연인데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일단 당장 오늘 이제 구형이 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선고 하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나아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법에 맡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만큼 예. 구형과 선고는 다른 거니까 1심에 나온 거니까 자 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우리는 이걸 딛고 나가겠다. 그러면 절연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단계적 방식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메시지를 내고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게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쌓이면은 네. 오케이 우리가 좀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예. 이번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 특례 시장 정도 외에는 그 단일 후보를 이렇게 못 냅니다. 현실적으로 광역 16개씩 못 냅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공간에서 경기도 쪽에서 뭘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이해와 요구가 맞물리기 때문에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조금 더 어차피 한 번 사과가 어렵지 예. 두세 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개혁신당이 아마 수용하는 형태로 아마 야권 연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2차 종합특검법안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 야당 퇴장한 상태 처리됐고 15일 본회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령, 한병도 신임 원내 지도부 1호 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야당 탄압 특검법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야당을 협상 파트너이자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한다는 한 대표의 취임 일성이 3일 천하로 그치고 국회가 또다시 무한 정쟁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기를 촉구합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한마디로 야당 비판이 이거예요. 지방선거까지 쭉 내란몰이 해나가겠다. 자, 그래서 야당 탄압용이다. 지방선거용 특검이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프죠. 네, 저는 비판하면 안 된다? 아니요, 좀 과하다? 비판이 아프다고요. 아, 아프다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여당이잖아요. 예. 집권당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을 앞세워서 갈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은 정부를 왜 집권을 하겠다고 왜 합니까? 집권을 해서 국가의 기관을 잘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기관 중에 수사기관이니 형사사법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걸 먼저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아까 우리 뭐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국가기관으로 먼저 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는 특검을 하겠다. 이게 논리가 상충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맞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은요 대부분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팔이 안으로 굽을까봐 하는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네. 중도층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좀 주장이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지금 기존의 법안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면 그건 좀 얘기가 조금 하면 다르겠죠. 왜냐하면 상설특검은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특검처럼 뭐 이렇게 뭐 매번 브리핑을 해서 정치적으로 뭐 활용을 한다나 뭐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네. 최수영 평론가님께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16일 금요일에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 한다고 합니다. 초당적 협력 방안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 뭐 이런 건데 국민의힘 참석 여부 불투명합니다. 저번 때 한번 안 갔었잖아요. 네. 자, 매사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말로만 협치한다. 이게 무슨 참석해야 되냐 이거 안 한다. 이거가 한쪽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쪽은 여하튼 기회가 생겼을 때 최고 국정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그 면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게 맞다. 어느 쪽이 맞다고 좀 보세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래요? 물론 그리고 지금은 또 신임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의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들러리 세우는 게 맞냐? 뭐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당신들 밥만 먹으러 간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무능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통령 앞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지금 항변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언제나 민주당을 정치 공세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분 축적의 차원에서라도 이럴 때는 좀 가져와서 조금 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길게 보는 호흡과 전략의 측면에서 나쁘진 않은데 다만 지금 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지층 결집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육지책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관행들이 쌓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의 정치력에도 저는 나쁜 영향이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좀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야,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뭐 증인 채택 가구도 또 맞서고 있다는데 오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라. 그게 국민통합에 도움된다. 이게 어떤 모양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하려는 인사에 대해서 물러나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청문회 전에 물러나는 게 맞습니까? 청문회에서 일단 지켜봐야 됩니까? 일단은 청문회를 통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소명할 수 없으면 당연히 이 논란은 빨리 종지부를 찍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석연 그 위원장은 네. 우리의 영입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선거에서 정견을 다투면서 네. 편을 나누어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비전을 수립하는데 관여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이해운 후보자는요. 저희가 영입한 분이 아니에요. 영입한 분이 아니라 국민 통합의 차원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탕평 인사 내지는 국민 통합 인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대편에서 사람을 고르는데 도덕성을 먼저 보고 고르기 어렵습니다. 저기에서 네. 진짜 주요 인사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20초 남았네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혼 그 후보자 사퇴한 게 맞아요. 왜냐? 우리가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뭐 실용이든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다 좋지만 도둑 고양이는 안 되잖아요. 네. 흑묘, 백묘, 황묘 다 좋습니다. 도묘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뭐 노란 고양이 다 좋은데 도둑 고양이는 안 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의 외딴 작은 마을. 11살 연규가 살고 있습니다. 연규의 가족은 위암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와 뇌출혈 후 편마비를 앓고 있는 할머니 두 분뿐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맡겨졌기에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젓하게 자라온 연규. 하지만 하루하루 두 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연규의 불안과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요. 약값과 생계비 모두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채 힘겹게 버텨내는 세 식구의 삶. 얇은 외투 하나,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시려옵니다. 추운 겨울 연균의 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곳곳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기온이 매우 많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9도로 예상이 됩니다. 파주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이나 춘천 영하 15도, 대구 한령은 영하 16도, 부산도 영하권 영하 2도로 떨어져 거의 모든 지역이 영하권으로 내일 아침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내일 하루 정도 반짝 추위를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오르긴 하지만 서울 1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11도에 그치면서 중부지방은 내일도 낮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고 영하권도 많겠습니다. 전국이 오늘 밤 대부분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면서 내일 늦은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내륙 산지, 내일 밤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모레는 다시 중부지방과 경북 북동 산지나 일부 내륙 그리고 제주 쪽에 그리고 모레 아침에는 전라권과 경상 서부에 비나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동쪽 지역에 많이 발효돼 있고요. 동해상은 바람도 매우 강합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을 교역을 넘어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운행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필리버스터식 변론을 이어간 탓에 오늘 추가 기일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지면서 구형은 밤늦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개혁신당과 함께 특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관세청이 수출 기업들의 외환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수출한 달러를 일부러 국내로 들여오지 않거나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는 없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추운 겨울 청와대 앞에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힘든 시간 보내온 분들을 차례로 모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로 집단 해고되게 된 노동자들, 그리고 법무부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은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시민단체 관계자와 차례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분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이우석 분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안내 담당하는 노동자 또 보안 시설 노동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 안내를 해주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분들 일자리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새해도 지금 2주 정도 지났어요. 네. 이우석 분회장님 지금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현재 매우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12월 31일부로 이제 네. 계약이 완전 종료되어서 업무가 완전 종료됐습니다. 네. 그래서 쉬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이제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기혼자분들은 제 직장 동료분들이다 보니까 네. 뭐랄까 출산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육아휴직 쓰셨던 동료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이제 바로 그냥 다시 취업의 전선으로 다시 뛰어들고 어쨌든 취업을 해야 어쨌든 삶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직장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장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네. 보이는데 자,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했으며 그게 약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테니까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자, 일단 문체부가 네. 청와대 재단이라는 걸 이제 설립을 했어요. 이 청와대 재단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전에 청와대 관리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생긴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그 관리를 맡고. 네. 자, 근데 직장을 잃은 200여 명이 청와대 재단이 소속이 아니라 청와대 재단이 계약한 용역업체 소속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재단의 직고용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죠? 직고용이 아니고 용역업체하고 청와대 재단하고 계약. 이게 보통 1년 단위였습니까? 저희 어쨌든 방호직 쪽에서는 네. 1년 단위였고 네. 한 달씩 끊어서 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아, 한 달씩 안내직- 끊어서 저기 다시 또 달마다 그거를 또 재고용하고 계약하고 맞습니다. 재계약하고 재계약하는.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는 1년 계약이었고, 그죠? 그게 더 많아요, 1년 계약이. 이거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은 저희만 1년이었지 1년 아니었다라는 부서들도 많았을 꽤 많을 것 같아서 어쨌든 1년과 더 잘게 한달 계약씩 쪼개기 1개월씩 계약이 한 달씩 예. 이렇게 또 계약을 맺는 그런 부서가 같이 혼재돼 있었다 그런 네. 건데, 자, 그러면 아까 저한테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럼 어떻게 이게 청와대 재단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생겼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소개를 해 주세요. 예, 청와대가 처음에 23년도 5월에 네. 이제 국민품으로라는 개방 사업으로 인해서 네. 이제 개방이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문화유산청에서 네. 관리를 하다가 24년도 1월 1일부로 네. 재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네. 청와대 재단으로 여기가 이제 상시 지속적 업무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 전에 문화유산청에서 하다가 네. 2024년 1월 1일부터 청와대 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이걸 맡게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상시 지속적 업무니까 근무 현장이니까 직고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따로 다시 채용을 해서 근무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단계 하청 구조가 문체부, 네. 재단, 예. 용역 하청들 이렇게 해서 다단계 하청 구조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문체부, 청와대 재단, 민간 용업 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자체로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책임 주체가 없는 거예요. 책임 주체. 이 구조로는 예, 예. 무슨 문제가 터지면 예. 저희의 뭐 업체, 용역 업체에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은 재단에다가 이제 문제를 보고를 하죠. 네. 그럼 재단도 문체부가 이제 관할하니까 문체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근데 문체부는 재단에다가 권한을 이임했다. 재단한테 뭐 확인을 해라, 뭐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 핑퐁한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책임을 전가하고 네. 여기 가면 저기서 확인해라, 저기로 가면 여기서 확인해라.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노동자가 절대로 노동 환경 처우라든가 이런 게 나아질 수가 없고 네. 이제 고용이 위험받더라도 어디에도 제대로 항의할 곳도 없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모든 위험은 이런 노동자가 그냥 스스로가 그냥 떠안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만두든지 참고 하든지 네. 이런 구조로 계속 악습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어떤 구조가 계속 이어진다. 네.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문체부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재단이 직접 이제 청와대 재단과 이렇게 그 소통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용역업체하고 일을 하는 건 청와대 재단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다단계, 왜 정부가 다단계 이런 그 구조를,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복귀해서 청와대 개방 사업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없어졌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또 반박도 있어요. 그런 입장도 있는데 그럼 지금 노조가 생각하고 있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변인께서 이미 뉴스상으로 네. 개방이 전면 폐지가 아니라 부분 개방을 이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해온 업무가 개방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분 개방 사업을 어쨌든 저희가 종료되기 2주 전까지도 그 업무를 똑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개방 사업 아니면 부분 개방 사업에서는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 예. 그게 정말 뭐 어떤 뭐가 안 맞아서 절대 안 된다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고용을 승계, 고용을 유지를 하는 방법으로도 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테이블에 모여서 대화를 하면 예. 어떠한 방법이든 찾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개방이라는 네. 거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거죠.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갔더라도. 그럼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완전히 비어 있을 때 하고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많이 고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네, 완전히 비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00여 명이 거기서 근무를 했다면 지금 대부분의 공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청와대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 그 개방이나 안내 업무가 아닌 그쪽 사람들이 다 차지한 상황에서 부분 개방이라는 거는 되게 일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이전에 200명이라 그러면 200명이 다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아니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 재단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저기 외부 채널은 아예 다 끊겼다고. 그래요? 예. 아무도 정보를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없고 네.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청와대 측의 반응 이런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청와대 측의 반응 아니면 문체부도 뭐 예. 방법이 없다, 예.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네. 거기도 사실적으로는 채널이 끊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냥 그 청와대 앞에서 시위만 이어가고 있을 뿐 그쪽에서 아무런 대화도 지금 네. 없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제가 우리 김희정 그 실장님께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우석 우리 실장님께 여쭤보면 하청 노동자들 고용 승계 문제 업무가 유지되고 용역 업체만 바뀌는 경우엔 고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제 지난해 발의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번 사안은 관람 업무 개방 사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단됐어요. 그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를 좀 구조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보시기에 어떤 그 부회장님 보시기에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금 보십니까? 그 2017년 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 안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 지속적 업무인 곳은 정규직화를 해서 그분들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네. 그 전문화된 인원들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 네. 질 좋은 업무를 네. 하면서 그 조직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야지. 네. 이런 식으로 자꾸만 1년도 안 돼서 잘라버리는 이런 다단계 구조 형식으로 하면 이건 서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정부라는 그 정부가 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정부가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건 일단 없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승계 그 부분이라든지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서 해주시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하청과 외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네. 직접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런 업무가 이어질 수 있는 고용 승계를 당연히 보장시해야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이제 단순한 저희 한 사업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잡고 넘어가서 더 이상 반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그렇게 꼭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넓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촘촘히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석 공공운수노조 청와대 분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청와대 앞 시위를 벌였던 또 다른 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곧 또한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 경북 공대위 상황실장 맡고 계신 김희정 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희정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잘 모르는 청취자들 위해서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 또한 씨 사망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베트남에서 오신 또한님은 2018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작년 2월에 대구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했고 네. 원래 대학원 진학을 앞둔 유학생이셨습니다. 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만 했는데 유학생들은 그 편의점 같은 단순 업무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 또 대학교를 졸업한 또한님의 경우에는 국제통상학 관련 업종에서만 일을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좀 등록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구 성소공단에 있는 한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네. 한 15일 정도 되던 작년 10월 28일 날 그 대구 출입국 단속반원이 공장에 찾아왔고 이를 피해서 3시간 넘게 숨어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단속을 피해서 3시간 이상 숨어 있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자, 알고 보니까 고인은 구직 비자 D10이라 그러나요? 가진 합법 체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 취업은 이제 금지돼 어떤 비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조업체 지금 취업을 해 있으니까 그게 추방이 될까봐 아마 단속반 피해서 숨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책위원회는 복잡한 비자 제도가 낳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 네. 유학생분들이 약 27만 명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국내 대학교들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네. 적극적으로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유학생분들이 아르바이트할 기회나 학비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이 되어야 하고 또 한국어 등급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단순 업무 이외에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업무라는 것이 편의점이나 식당 서빙 같은 것인데 네. 한국인 분들도 사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님처럼 법으로 금지된 곳에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조금 더 수입을 받으려면 제조업체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규정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네요. 네네네. 그게 불합리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네, 상황에서 학교를 네. 떠나서 이제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구직 비자 여기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구직 비자, 그러니까 유학생분들만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자보다는 더 제조업까지 그 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자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것을 포함해서 관련 학과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일자리를 열어놓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쭉 지금까지 살펴보시니까 왜, 그러니까 이거를 왜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거를 왜 또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이거를 요 일자리까지 좀 열어놔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또 직원 구하기도 힘들거든요. 구인난인 측면도 있는데 거기를 왜 닫아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국에서? 글쎄요. 여튼 지금 현실은 그렇다 이거죠. 그 제조업체는 취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학업도 계속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막혀 있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 이게 김희정 실장님의 설명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공대위 단속 과정의 문제점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법무부는 단속 당시에 적법 절차와 인권보호 준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상황이나 뭐 조사 결과 같은 거 이런 거 객관적으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네, 드러난 것은 일단 그 법무부 훈령이 출입국 사범 단속 과정에 인권보호 준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 보호 준칙에 따라서 사전에 단속하기 전에는 단속 계획서라든가 뭐 단속 사전 조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법무부가 국회의원 요구에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단속되신 분들 34명 중에 상당한 분들이 인터뷰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한다거나 그다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거나 그다음에 체류 자격 확인 없이 무조건 수갑을 채워서 연행했던 것 등 인권을 무시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권을 무시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게 결국은 추락 사고의 어쨌든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을 이제 그 단속 반원들이 들어오면서 그 3시간 동안 숨어 있으시면서 또한님이 동료들하고 나누는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단속반이 와서 소리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를 하십니다. 공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죽음으로 이어지게 했던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국 법무부 대구 출입국 사무소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대책위원회는 25일 동안 이어진 청와대 앞 농성을 최근에 이제 일단은 마무리했어요. 자, 우리 상황 실장님께서는 농성 마무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쨌든 지난 10월 28일 날 또한님이 돌아가시고 대구의 출입국 앞에서 농성장을 차리고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장을 차리면서 이제 계속 그 문제 해결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법무부하고 유족 또 대책위 분들이 같이 면담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입국 소장이 사과를 좀 했었고요. 그것을 부모님들이 좀 받아들이면서 농성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 법무부가 이후에는 이제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도 일부 있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두 눈을 감지 못한 고인의 모습이 너무 선명히 기억에 남고 있고 여하튼 우리가 한국 사회 내에선 도시를 넘어온 이주노동자 또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어온 이주노동자로 우리 모두가 이주노동자라는 사실들 잊지 말고 이주민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구 출입국 사무소장이 사과를 하면서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 요건 일제 어떤 방향만 얘기한 거네요.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만나서 협의를 좀 해나가자 이렇게 지금 법무부에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 네. 법무부가 좀 검토해서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요.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자 제안했고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뭐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드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그 관련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라든지 미등록 이주민이라든지 단속 방식 일단 단속 방식 관련해서는 어떤 걸 지금 만나면은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이 단속 할당량이 있습니다. 네네. 행안부가 단속 할당량을 법무부에 내려주고 법무부는 각 지역 이게 출입국 사무소에다가 네. 원래는 이만큼 잡아들이시오라고 할당량을 주는데 예. 문제는 이 할당량에 따라서 근무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 반원분들이 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도 빡시게 잡아야 되고 네. 또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서로가 잡아야 될 사람들도 도망가야 할 사람들도 서로가 다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트라우마가 남길 수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폭력적인 단속 중심의 또 방식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이것이 가능하면 이제 다른 서구 유럽의 사례인 것처럼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점진적인 인권 친화적인 방식의 뭐 이런 개선을 뭐가 있는지 서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권 친화적인 방식을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문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문자 2개 읽어드릴게요. 3239님이 노동자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청와대 복귀로 의지와 상관없이 일자리 잃은 분들께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주제였고요. 자,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 4927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방송을 듣고서 알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베트남 유학생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복을 빕니다. 이런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희정 상황실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현재 외국인과 귀화자 또는 그 자녀 등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 배경 인구가 2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5%를 넘었다고 해요. 학자들은 그 5%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어떤 그 시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300만 명 이주민 300만 명을 바라보는 이런 이주민 300만 명 시대에 정부 차원의 이주 노동자 정책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질문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국이 어렵게 살던 시절에 독일로 중동으로 그렇게 이제 이주를 떠났던 네. 그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이제 한국 사회의 농어촌이나 이런 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이 사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인권과 노동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만간에 이제 300만 이주민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네. 결과 법과 제도를 인권 친화적인 법과 제도로 전면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서 미등록 체류자가 계속 발생시키는 이런 법과 제도가 네. 굉장히 문제적이다. 예를 들면은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거나 네. 또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하거나 또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수천만 원의 브로커 비용을 주게 한다거나 그걸 또 갚아야 되니까. 예. 네. 비닐하우스나 판넬 같은 기숙사에 살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계약과 다른 곳에서 일을 시키거나 또 입국할 때는 이제 그 충분한 임금을 주겠다 해놓고 한국에 와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네네. 등의 문제로 지금
30여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금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또한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 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 공대위의 김희정 상황실장이었습니다. 김희정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출근 찾을 빚었을 텐데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거죠? 예, 맞습니다. 임금 및 단체 협상을 벌였는데요. 네.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렬이 됐습니다.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을 했는데요. 네. 서울 지역 394개 노선 7,000여 대 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멈추면서 출근 시간대인 오전 9시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행률이 6.8%에 불과했습니다. 네. 당연히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야기가 됐는데 지하철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특히 상하행 노선이 맞닿아 있는 역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요. 반대로 여의도 환승센터 등 주요 버스 정류장들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뒤늦게 총파업 소식을 알게 된 시민들이 부랴부랴 택시 등 다른 교통편을 찾는 모습들도 적잖게 눈에 띄었습니다. 네, 무기한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타결 때까지는 이제 버스 운행 안 한다는 건데 주요 쟁점은 뭡니까? 결국 쟁점이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입니다. 임금이군요.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1년 넘게 임단협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일단 노조 측은 올해 임금 3% 인상 및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판결로 확정된 시급 12.85% 인상은 이미 확정된 거라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개편을 포함하고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노조의 주장대로 임금 3%를 올리고 추후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에 사실상 19% 이상 오르는 결과라 네. 무리한 요구란 입장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일단 0.5%만 인상하자라고 조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은 지나간 일이고 네. 당장 오늘 퇴근길, 내일 출근길 이게 문제입니다. 노사가 추가 협상은 벌입니까? 지금 퇴근 시간인 지금까지도 네. 추가 교섭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기 협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도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뉴스를 검색하려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오전 4시부터 그 파업이 시작됐으니까 현재 한 14시간 넘어간 상태거든요. 네. 이게 과거와 비교하면 역대 최장 기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2024년 3월에는 네. 한 11시간 만에 노사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97년에는 한 8시간, 그다음에 2012년에는 20분 만에 타결이 되는 정도도 네. 있거든요. 다만 양측이 모두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자 그렇다면 출퇴근 불편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대책 같은 거 내놨습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를 연장해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172회 증회 운영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네. 각 자치구들도요 무료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 그리고 120 다산 콜센터 등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제 주제를 바꿔봅니다. 근데 주제를 바꿨는데도 이것도 또 교통에 대한 거네요. 네. 전국 도로 곳곳에 검은 살얼음
블랙 아이스라고 하죠. 블랙 아이스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고 위험도 그만큼 이제 그런 지역에선 높아질 텐데 각별히 조심해야겠어요. 예, 사고 위험도가 최고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기상청 도로 기상 정보 시스템을 보면요. 어제 밤 11시를 기준으로 중부지방 대부분 도로가 위험을 뜻하는 빨간 선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간밤에 눈비가 내린 데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블랙아이스 위험도가 격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안개와 미세 눈 날림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도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고요. 오후에는 기온이 좀 오르면서 빨간 선이 상당 부분 사라졌는데 다시 추위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서 밤에 기온이 떨어지면 다시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눈과 비가 내린 이후에 영하권 날씨가 지속된다면 최대 5일 정도는 운전을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네. 5일간 발생한 미끄럼 사고 건수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랙 아이스 이거 무서워요. 이게 고속도로에도 가끔 생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영하 기온이 내일 상당히 온도가 내려가는 것 같은데 각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운전을 안 하는 거고 네. 운전을 하게 되면 각별히 조심하는 건데 자 김도영 기자님 우리 블랙 아이스 우려되는 구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천히? 예, 일단은 그냥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간이더라도 네.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특히 살얼음이 우려되는 결빙 구간에선 제한 속도보다 적게는 20% 네. 그리고 많게는 50%까지 감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결빙 도로에서는 브레이크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2-3배 이상 길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간격도 평소보다 넓게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노면이 미끄러울 때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한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도는 스핀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블랙 아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선을 깔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제설 작업을 제때 하고 운전자가 각별히 조심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저출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 수가 30만 명을 드디어 밑돌게 됐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예, 교육부가 올해 입학할 어린이 숫자를 29만 8,178명으로 내다봤습니다. 30만 명에 약 2천여 명 미달할 걸로 본 건데요. 네. 원래는 내년부터 3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주민등록 인구나 취약률 등 변수를 검토하니 그 시기가 1년 앞으로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도 숫자지만 추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감소세가 가파른 편입니까? 맞습니다. 2000년에 70만 명이었거든요. 70만 명이던 시절이 있었군요. 예, 2001년에 69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70만 명 선이 붕괴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26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200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5년 정도 30만에서 40만 명 선이 횡보했는데 감소폭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27만 명, 2028년에는 26만 명 등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2031년이 되면은 22만 481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교육부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초, 중, 고교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500만 명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올해는 약 483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31년에는 381만 명까지 떨어져서 4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이 나와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북한은 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남한에 걸어서 내려오면 된다. 이런 약간 조롱 섞인 얘기도 뭐 아무 말 대잔치긴 하지만 여하튼 그런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자, 학생이 줄어들면은 폐교되는 학교 당연히 많아질 것 같고요. 교원 정원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초중고교 412곳이 폐교가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에도 전국 32개 학교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전북과 경남이 각각 8곳, 5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원 정원 감축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교총과 교사노조, 정교도 등 7개 교육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 외신입니다. 중국이 중국판 스타워즈 계획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른바 난템먼 계획이라는 겁니다. 풀이를 하면요, 1000개의 정문이라는 중국의 미래 전력 구상입니다. 최근 중국 국영 CCTV 군사 채널의 주간지 리젠이 이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요, 핵심 장비가 우주 항공모함인 란야오입니다. 네.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은 하늘을 나는 항공모함 헬리캐리어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봉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전설 속의 새 난조의 이름을 따 란야오로 명명을 했는데 전체 길이는 242m, 날개폭은 684m,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은 12만 톤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제가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큰 비행기를 찾아봤는데 안토노프 무리아 AN225란 기종인데 길이가 84m 정도 됩니다. 이것보다 한 3배가량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인 우주 전투기 쉬안리를 탑재할 계획인데 이 또한 중국 전선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의 이름을 땄습니다. 네. 쉬안리는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달고 대기권 밖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관련해 공개된 사진을 보면 마치 영화나 게임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외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콘셉트 단계라고 하는데 네. 리젠은 미래 항공 우주 기술 발전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우주 무기 모형들 이게 많이 공개하면서 이걸 현실화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 2024년에 열린 박람회에서는 무인 스텔스기인 바이디의 모형을 공개했고요. 네. 지난해엔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찌워의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찌워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두뇌를 갖추고 시속 800km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둘 다 난템먼 계획에 등장하는 항공 우주 무기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우주항공모함 란야오 역시 주하이 에어쇼에 그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체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 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이슈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청약을 둘러싼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한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워낙에 거주지 아파트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청약, 요즘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핵심지에서 이 위장 관련해서 전입신고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디부터가 이게 부정청약이고 어디까지는 용인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짚어볼 텐데, 자, 이른바 로또 청약 시세차익 수십억 원에 이르다 보니까 부정청약 수법도 더 다양해지는 그 모양새입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우선 아들의 위장 미혼 의혹이 제기됐어요. 우리가 위장 전입, 위장 결혼, 위장 이혼 많이 들어봤는데 위장 미혼은 처음 들었다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례였습니까? 네, 일단 한마디로 청약 가점을 부풀리기 위해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네. 부양가족을 부풀렸다라는 것으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장남이 결혼해서 분가하는 것이 사실관계상 맞는 것으로 보이나 네. 여전히 이 후보자의 그 부양가족, 그러니까 같은 세대원으로 유지가 됐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5명이 되죠. 같은 세대원이. 그렇게 이제 청약을 해서
병원에서 그 어렵다라는 반포 소재의 레미안 언펜타스를 청약을 받았는데 네. 워낙에 이 시세가 많이 올라서 37억, 뭐 3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는데 네. 이 청약 신청에 이렇게 당첨된 경위에도 이 장남이 실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고 네. 그리고 전셋집까지 용산에 마련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신혼집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도 하지 않았고 혼인 신고야 뭐 사실혼 관계를 살다가 혼인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혼인 신고도 미룬 정황이 있어서 이게 모두 이 청약 과정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거 아니냐. 이래서 위장 미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 신고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룰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청약 가점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자신들이 이제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뭐 용산인가 어디 집을 얻었고 뭐 주중에는 세종에서 직장에 갔다가 와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있었으니까 뭐 이렇다 이런 얘기도 한데 이게 만약 청약을 위한 어떤 의도성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현재 거론되는 것은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지 전입신고하는 경위가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게 이 신혼집을 위한 전세 계약은 2023년 12월에 한 7억 3천짜리 전셋집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용산집입니다. 보통은 이제 신혼부부가 같이 전입신고를 것이 일반적인데 그 전입신고를 2024년 7월 31일 그러니까 7개월 있다가 주소를 이전해 가거든요. 근데 이 시점은 이미 청약 서류를 내고 나서 이틀 뒤입니다. 그러니까 청약 서류를 다 제출한 바로 이틀 뒤에 또 제대로 된 그 전입을 하는 거네요. 네, 실제로 주민등록법상에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둔 곳에 전입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네네. 그와 관련한 판례들도 다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법에서는 실제로 생활의 근거를 둔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주중에는 세종에 있었다고 하면 세종에도 집이 있었다는 건데 세종에는 또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 집에서 기거했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데 이 부모님 집에 그대로 이제 전입신고를 두고 그리고 청약을 하고 나서 이것을 바로 또 용산으로 가져간다. 이 때문에 허위 위장 전입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아까 이제 요거 잠깐 짚고 다른 조목조목 다른 주제로 갈 텐데 혼인신고 미루는 젊은 분 많은데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입주라든지 이것 때문에 문제된 사례도 있습니까? 실제로 신혼부부 중에요. 청약에 이제 불리하거나 유리하다 이런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네. 아이가 태어나도 청약되면 신고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자체를 처벌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 뭐 미혼모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부정소급의 문제가 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막말로 우리 사실 일단 몇 년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려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체는 처벌하지 않는데 하지만 청약 관련해서 주택법에서는 이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거든요. 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해져 있는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 있는 듯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행위를 한 자, 적극적 행위, 소극적 행위 모두 처벌한다 되어 있는데 이런 판례의 취지상 소극적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을 했다라고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실제 주소를 이전했으면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좀 높였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혼인 신고를 미루거나 안 미루거나 이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실제 결혼을 했다면 보통 우리가 세대를 분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청약 당첨 목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있고 결국은 이미 이제 고발 조치가 되어 있어서 네. 수사 과정에서 판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수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정말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뭐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이제 그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그래가지고 수사하고 나중에 법원까지 가가지고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청약받고 이렇게 당첨되고 이런 게 취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이렇게 주택법 위반에 문제가 생겨서 그 당첨 취소 그리고 네. 분양계약 취소까지 가는 경우에는 수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유무죄가 인정이 되고 고의성이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현재는 결혼은 했지만 어차피 이제 그 주말 부부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한 명은 용산에 있고 한 명은 저기 세종에 있다 보니까 주말에는 엄마 집에 와서 살아서 우리 집도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야. 주거를 같이 생활을 같이 했어. 이런 주장이 현재 있거든요. 예. 조금 대단한 효자면 이제 가능한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좀 이례적인 거죠. 네,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마마보이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유지해야 되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의 근거지를 따질 때는 보통 카드네요. 어디서 많이 썼는지가 생활의 근거를 보여주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보는군요.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교사였는데 본인이 이 청약을 받기 위해서 완전 다른 지역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게 적발이 됐는데 네. 직장과 그 전입 신고한 근거지가 한 200km 떨어진 곳에서 허위 전입 신고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수사 당국은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거래 내역 싹 봅니다. 그래서 실제 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만약 이 사건이 수사에 들어가면 그 장남의 어떤 카드 내역들 살펴봐서 주말에 진짜 반포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죠. 네. 자, 그런 것까지 이제 더 살펴봐야 된다고 하셨고 요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 아파트 당시 경쟁률이 527대 1 그래서 로또 청약으로 불렸는데 그게 뭐 다들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의 잔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이제 경쟁률이었는데 과열된 만큼 국토부가 이제 실태 조사 벌였다고 해요. 청약 만점 통장 4개 중 1개가 부정 청약으로 드러날 정도였다는 이제 집계도 있는데 이혜훈 후보 케이스 당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걸러내지 못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가 이 원펜타스를 포함해서 주요 분양단지 40곳 점검해서 390건 적발했는데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는 이 국토부의 설명은 이 부모를 전입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거든요. 부모를 부양세대로 돌리는 건데 그거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건강보호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3년간 병원이나 약국 어르신들이니까 어느 병원 약국 여기서 주소가 허위 등재된 경우는 적발하기 쉬운데 자녀의 위장 전입은 실제로 그랬군요. 병원으로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뭐 병원 아예 안 가는 젊은 층들도 많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국토부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카드 이용 내역이나 택배 배송 이력까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자녀들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미진하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각지대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적발의 사각지대다. 자, 청약자 입장에선 약간 꺼림직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선을 넘으면 이 라인 넘으면 부정 청약이다. 일종의 레드라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위법이고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부양가족 부풀리기잖아요. 지금은 자녀를 부풀렸다라고 보이지만 부모를 부풀리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데 같은 세대원으로 두는 경우 부모는 시골에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전입신고는 내 집으로 되어 있는 이거 대부분 적발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통장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입주 자격증 양도 양수 사건. 그러니까 사실 청약할 마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 돈 되는 쩐주가 너 청약 점수 좋으니까 무주택 기간 느니까 당첨되면 수익을 배분해 줄게.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에 전입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집도 아닌 예를 들면 공장 같은데, 모텔 같은데, 창고 같은데, 뭐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전입 신고하는 경우도 실제 적발되면 모두 다 처벌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대리 청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혼했는데 사실은 이혼이 아니라 원래 같이 사는데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 요건 때문에 네. 이것도 실제 같이 거주하는지 확인을 하면 실제 공동 생활이 계속 유지되는데 이혼 신고만 했다. 이것도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자, 부정 청약 적발돼도 처벌 너무 약하다. 이런 비판인데 이 부분은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는 제재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형사처벌은 낮아도 분양이 취소되고요. 위약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그래요? 3배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청약을 준비하는 청취자들 이건 꼭 체크하고 청약에 들어가라 이런 법률적 체크리스트 좀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 거주지와 전입신고를 일치하는지는 꼭 확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혼을 한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거 부정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부양가족 문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인정 기준 같은 거는 꼼꼼하게 좀 확인해 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청약에서는 과거에 청약을 받았다가 당첨됐는데 또 청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이 청약 관련해서 자격 요건이 있어요. 네네. 그걸 반드시 숙지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빌 위더스의 Lean on Me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